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세 번째 시간, 부동산 범죄의 세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현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탐정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탐정은, 제가 실무에서 이제 부동산 쪽의 일을 하면서 실제로 경험을 토대로 해서 과연 탐정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중개업 분야에서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등의 거래 시에 진정한 소유권자 조사 업무.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 실제로 탐정의 의뢰가 많은 파트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은 무엇이냐?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권자라고 나와 있는 사람하고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진정한 소유권자가 나타나서 소유권자가 바뀌었을 경우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우리나라는 그럴 경우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왜?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법체계의 어떤 좀 특성인데요. 공신력이 인정되는 나라가 있고 인정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상에 나타나 있는 소유권자가 진정한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만약에 그로부터 넘겨받은 소유권 인정 등기는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이 소유권자가 진정한 소유권자인지를 전 소유자나 다른 기타 관계들을 다 분석을 해서 이 사람 등기부에서 나와 있는 이 소유권자가 진정한 소유권자가 거의 확실하다. 약간 의심이 있을 때 이런 조사를 의뢰하겠죠. 자, 그렇게 진정한 소유권자인지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매도 매매 권한이 있는지 등까지, 아까 우리가 소유권자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타인 부동산을 팔아치운 그런 부동산 사기꾼들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그러한 위험성들은 없는지까지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의 공신력 문제와 더불어서 매도 매수 권한 플러스 그 다음에 타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그런 문제 위험성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탐정에게 의뢰를 한다는 겁니다. 자, 내가 사는 부동산이 소유권에 문제는 없느냐, 안전하냐, 이걸 의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공인탐정법이 도입이 된다면 아마 매매 임대차 시에 진정한 소유권자에 관한 어떤 그런 탐정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중개업자 조사. 거래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런데 보니까 중간에서 소개하는 중개업자의 책임이 큰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거래계에서 어떤 지식이 있는 탐정이 이 부분은 책임이 이 사람한테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중개업자한테 책임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것. 역시 부동산 탐정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불법 떴다방 조사. 이거는 이제 물론 경찰이나 관할 간청에서도 뭐 합니다만은, 근데 불법 떴다방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그런 어떤 개인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그 불법 떴다방을 뭐 감시 추적 미행을 해서 범법 사실을 밝힐 필요성이 있다면 역시 탐정이 이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습 사기 중개 보조원 조사. 이거는 중개업계에서 의뢰가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사 밑에는 약 한두 명, 많게는 여러 명의 중개 보조원을 채용하고 일을 하는데요. 이 중개 보조원들 중에서 악질적인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동산을 전전하면서 이렇게 나쁜 범죄를 일으키고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악질적인 중개 보조원들을 추적하고 감시해서 범법 행위를 적발해서 부동산 거래 사고로부터 사회를 지켜내는 그런 역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어떤 개인들이나 이런 부분을 탐정이 또 이렇게 찾아내는 일. 그런 부분도 중개업 분야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조금 이것은 뭐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중개사와 탐정 자격을 두 개를 같이 각각의 자격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란다면 인접 가까운 거리 아니면 바로 근접해서 탐정업과 중개업을 같이 한다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내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중개, 효율적인 탐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프랜차이즈 사업도 뭐 가능한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좀 더 여러 가지 조사가 필요하고 연구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자 여기에 이 분야에서 저는 부동산 탐정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분양 사업 분야로 넘어가게 되면요. 상가 분양업자들 중에서는 정상적인 분양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좀 지나치게 좀 어떤 분양을 잘 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요소를 너무 많이 가미한 약간의 허위 가장을 넘어서 불법적인 부분으로까지도 심화된 그런 분양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양업자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탐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위 가장 광고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적인 심지어는 허위 가장 광고도 지나치게 되면은 지나친 부분 이제 이 부분에서는 법의 경계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정도의 가장 광고는 좀 용인해 줘야 된다 아니면 매수인이 철저하게 잘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법조계 판단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교묘하게 정도를 넘은 과장 내지는 허위를 포함한 그런 과장 광고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탐정이 좀 이렇게 정밀한 그런 증거자료 수요가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탐정 활동을 통해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전문 사기단 조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부동산이나 사기부동산 이 부분은요 사실은 경찰이나 경찰에서도 수사하기가 좀 어려운 파트에 속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특히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개발 사업자라고 자기가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개발 사업이 정말 이 사람이 개발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사람인지를 경찰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는 사업자입니다. 열심히 사업하고 있습니다라면 그 부분을 굳이 경찰 쪽에서 어떤 뭐 혐의가 있다고 해서 뭐 이렇게 체포하거나 수사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탐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탐정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런 범죄자들을 찾아내는 그리고 처벌하는 그런 역할은 바로 부동산 탐정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탐정 부분에서 이제 탐정 활동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송은 법률 소송은 변호사가 하지만 증거자료 수집은 탐정이 오히려 잘한다는 겁니다. 이미 시스템화되어 있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변호사협회에서 이렇게 탐정 도입 부분에 좀 반대하는 세력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제는 조금 인식을 좀 확장을 해서 오히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이 충분히 있고 세계적으로도 그런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변호사 쪽에서도 탐정 역할은 그렇습니다. 민사소송 부분에서 증거자료 수집, 사실관계 확인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탐정에게 아웃소싱을 주거나 탐정 자격증 가진 사람을 고용을 해서 오히려 효율적인 재판, 승소하는 재판을 이용하는 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탐정법이 통과가 된다면, 공론화가 된다면 바로 민사 변호사업 분야에서도 탐정의 역할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 업무 분야. 이제 경찰 업무라기보다는요, 이제 어떤 그 형사적인 어떤 사건에 있어서 이제 형사 재판을 가게 될 경우에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 우리나라는 지금 공판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당사자주의, 공판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 내가 범인이 아닌데 범인의 어떤 뭐 오해를 받고 있다. 그러면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자료 수집. 또 뭐 피해를 당했는데 뭐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 또 범죄 혐의가 있는 자, 범죄인을 예를 들어서 이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그 증거가 있나. 이런 여러 형사와 관련된 증거자료 수집에도 예를 들어서 의뢰인이
필요에 의해서 만약에 요청한다면 탐정에서 충분 증거 자료 수집을 해주는 것이 효율적인 형사 소송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탐정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 업무 분야에서도 사실은 탐정 역할이 그런 측면에서 경찰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형사 소송 부분에서 어떤 탐정 역할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업 분야, 이거는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 제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제 느끼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들은 얘기인데요. 특히 대규모 그 개발 사업을 할 경우에 그 악덕 이제 개발 사업을 할 경우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이제 사들여서 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필지, 특히 이제 소수 일부 필지가 소유자를 만날 수가 없다든지 소재가 불명하다든지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아주 좋은 입지의 토지인데도 뭐 한두 필지 때문에 개발 사업을 못해서 내지는 개발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단이 되어서 비용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시간이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비용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개발 사업 분야에서도 만약에 어떤 토지의 소유자를 찾거나 어떤 권리자를 찾아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한다면 역시 부동산 탐정의 기법을 통해서 개발 사업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것도 탐정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알박기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 대상 피지에 한두 필지를, 작은 금의 필지를 가지고서 뭐 사업을 이렇게 고의적으로 뭐 방해한다든지 지연시킨다든지 이런 어떤 나쁜 어떤 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약점을 파악을 해서 사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어떤 자료를 수집해 준다든지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 우리가 이제 탐정법이 이제 통과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의뢰가 들어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부동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애로사항들이 이런 사항들이 있더라. 자, 그런 부분의 일부를 탐정이 역할을 해서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건설업 분야인데요. 건설업도 대규모 대단지, 작은 건설업에서 대규모 건설까지 하다 보면은 건설자재 도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일정 재료가 이게 손실된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 만약 거기에 대한 원인 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빨리 그 손실을 줄이는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탐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건설업 분야에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유치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해당 부동산에 있어서 어떤 채권을 있는데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건물을 점거한다든지 이를 통해 자기 권리가 확보될 때까지 물건을 점유하는 그런 어떤 기능이 유치권인데요. 정상적인 유치권자가 아니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채권이 없는 자가 불법적으로 어떤 건설 현장이나 이런 거를 점거를 통해서 피해를 끼치는 그런 어떤 나쁜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법 유치권자들을 좀 조사를 해서 이렇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는 탐정의 역할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설업 분야까지 이처럼 부동산 탐정은 뭐 중개업, 그다음에 분양사업, 전문 사이단 조사, 변호사업, 경찰 업무, 개발업 분야, 건설업 분야까지 상당히 폭넓은 영역에서 탐정의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부동산 탐정 활동의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부동산 탐정은 기본적으로 예절을 좀 잘 갖춰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부동산 탐정 활동은 기본적으로 설득 활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스스로 협조하도록 만드는 설득 활동이다라는 점. 그래서 인사를 잘하고 예절을 잘하고 그다음에 복장도 좀 이렇게 깔끔하고 신사다운 복장. 그다음에 뭐 언어도 좀 이렇게 편안하고 고급스럽고 권위적이지 않고 뭐 심지어는 목소리까지도 이렇게 부드럽고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예절을 갖춰야 된다. 태도를 갖춰야 된다. 이게 탐정활동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상도 기왕이면은 좀 호감 있는 인상,
이런 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예, 그래서 뭐 사소한 거지만 저는 탐무 활동의 예절로 인해서 많은 정보가 수집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집할 수 있는 거를 못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탐정 활동은 예절 발라야 된다. 그런 측면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탐정 활동에 임하는 자세. 그래서 이제 이런 복장, 예절 잘 갖추고 실제 대화로 들어갔을 때 먼저 대화에 임하는 자세는 뭐냐면 탐문의 목적을 수시로 상기하고 탐문 장소, 상대방의 입장과 움직임, 태도 등에 민감한 살핌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 정보를 줘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해관계인들한테 노출이 돼서 자기 진술에 의해서 나중에 자기가 해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탐정 활동을 나갔을 때는 이 장소 혹시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는 눈치 같으면 요령껏 커피 한 잔을 대접한다든지 아니면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하면서 편안하게 탐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길거리에 서서 아니면 이 사람이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장소에서 탐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시계를 자꾸 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지만 안절분절 한다든지 그럼 뭔가 이 사람이 어떤 바쁜 상황은 아닌지를 살펴서 혹시 바쁜 상황이면 오늘 뭐 약속이 있으신가요? 라고 묻고 그래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음에 편안한 시간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빨리 지금 이 사람이 급한 걸 해결하게 하고 다음에 편안한 시간과 장소에서 만날 것을 약속을 하고 보내줘야 됩니다. 다시 못 만날까 봐라는 조바심 때문에 자칫 진정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비협조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장소나 상대방의 움직임, 태도 등을 민감하게 살펴야 된다는 점이죠. 두 번째, 상대방이 참되게 협조하도록 대화 분위기를 조성한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설득 활동과 관련된 거고 예절, 말투 이런 거 관련된 겁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마음에 오르는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계속 대화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응답이나 의무나 진정한 진술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는 사실. 이 사람이 진실을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약간 잘 모르는 내용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거짓을 말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 하더라도 그걸 다그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쨌거나 감안하고 또 계속 진술을 이렇게 의무가 없으니까 편안하게 진술을 아는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설명하도록 하면 된다라는 것이지 잘못을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내용을 이렇게 추궁을 해서 참되게 협조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대상 부동산의 이해관계인일 수 있다는 점이 유의한다. 자, 해당 부동산 토지에 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탐문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기 어떤 관계인지를 말하지 않지만 의외로 직간접적으로 해당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화를 통해서 혹시 어떤 움직임이 포착되거나 느낌이 포착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할 때 감안해서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리한 진술을 해줄 거란 말이죠. 탐문에 응해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점을 잘 감안을 해서 우리가 탐문을 임해야 된다라는 점. 그다음에 상대방이 허위의 진술을 할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요인을 가지고서 기분을 안 좋게 하는 거죠. 안 좋게 해서 진정한 정보를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혼선을 주는 탐문자에게 혼선을 주는 정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왜 속으로 이놈 건방지네, 태도가 안 좋네, 아니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속으로 그런 거예요. 너 엿먹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혼란을 주는 정보를 줄 수 있는 충격을 주거나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화 요령 비슷한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탐문 활동가에게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자세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아까 설득 활동과 관련된 거죠. 자, 그리고 활동가의 말은 줄이고 상대방에게 말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내가 잘난 체를 하고 내가 아는 정보가 많이 있다라고 내가 전문가라고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이 말을 많이 하도록 만들어. 그래서 정보를 많이 캐치를 해야 되죠.
그다음에 전문 용어는 피하고 되도록 쉬운 일상 용어. 예. 왜 대부분 용어들이 부동산 관련 용어들이 전문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한 용어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라 그러면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그런 요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탐문 내내 상대방을 말을 귀담아 듣는 진지한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건성으로 나의 말을 듣는 것 같으면 그때는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가 않겠죠. 때로는 뭐 추임새도 넣어주고 맞장구도 쳐주고 막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신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정보를 많이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토론한다. 뭐 나하고 의견이 다르고 잘못 얘기하는 것 같아 바로 반박을 해서 싸움을 하고 토론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표정이 좋지 않으면 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를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꺼려한다든지 아니면 기분 나빠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일반적이지 않는 얼굴 움직임이나 태도라든지 이런 게 보일 경우에는 유심히 살펴서 그거를 파악을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미리 준비한 질문상에 주의 있게 질문하고 탐문 목적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질문, 내가 뭐를 탐문해야 될 건지를 메모를 해가지고 수시로 확인을 해야지 대화하다가 3000%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제한이 있는데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다가 정말 자기가 탐문을 해야 될 목적을 놓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갑자기 메모를 해가지고 가서 이 사람을 만나서 무슨 정보를 얻을 것인가를 수시로 확인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나쁜 상황은 아닌지 바쁜 상황은 아니에요. 중복되는데요. 자, 급한 상황인 것 같으면은 다음에 약속을 잡는다든지 그런 요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기록인데요. 탐문을 하면서 바로 메모지를 대고 막 바로 기록을 하는 것은 상대방한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수사받는 거잖아요. 뭐 질문하고 적고 이거 부담을 준다는 거죠. 그런 태도는 가급적이면은 보이지 않는 게 좋고 대부분 탐문을 끝내고 편안하게 하게 한 다음에 뒤에 기억을 더듬어서 기록하는 방법. 또 하나의 방법은 좀 이렇게 적절한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좀 기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녹취를 해서 나중에 추후에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 기타 방법을 해야 돼. 어쨌거나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바로바로 적는 태도는 가급적이면 좋지 않다라는 점, 그 점을 여러분들께서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에서는 공개 탐문, 내가 탐정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러이런 조사를 하러 나왔고 궁금한 점을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공개 탐문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더 유리하다, 좋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탐문법, 이게 무슨 목적인지 알고 어떤 사건에 연루된 건지 알면 이 사람이 싫어해서 협조 안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이유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그와 관련된 대화를 이렇게 잘 설득 활동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러니까 고용은 밑에 있고요. 다른 사람은 고용해서 나오고 이거는 내 신분을 속이고 난 탐정이 아니야. 감정평가사예요. 중개사예요.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기 신분을 탐정이라는 신분을 굳이 얘기하지 않고 하는 방법. 절충법.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는 방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부동산 범죄의 우리가 유형도 살펴봤고 탐정 활동의 영역도 살펴봤고 부동산 거래 사고의 리스크 요인도 우리가 쭉 살펴봤고 자 오늘은 이제 팁에서는 뭐냐면 탐정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알아둬야 될 부동산 지식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팁은 하자 검색표 내지는 공부서류 비교 분석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부동산에 관련된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우리가 주로 참고가 되는 분석을 하는 그런 서류들을 한번 다 열거해 본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 토지등기부,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물등기부, 건축물대장, 등기필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본, 인감증명, 임장활동, 의뢰인의 설명, 진술까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 정도의 어떤 공적 서류나 이런 관련된 거를 우리가 최대한 한다면 이런 11개 항목을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그 11개의 공부 서류는 항목 중에서 또 소재지,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용표를 해놓은 것은 해당 등기부에 소재지가 나와 있다, 지목이 나와 있다 이렇게 체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일치한다면 이때는 하자가 없는 물건이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한번 활용해 보는 그런 검색표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1일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뭐 일부 중요한 몇 가지만이라도 검색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사고로부터 권리상의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물건을 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하자 검색표다,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임대차 기간이 이제 임대차, 내가 뭐 임대인이 됐든 임차인이 됐든, 특히 임대인일 경우에 요 경우는 사실은 임대인일 경우에 매우 주의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계약 기간 만료 시점이 요 시점이라고 봤을 때 임대인의 경우에는요,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 이전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네. 1개월 이전에, 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자, 1개월 이전에 통지를 하게 되면은 임대차 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 해지가 되기 때문에 즉시 나가라는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나가면 법적인 통을, 강제 집행을 통해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전에 통지를 했을 때. 근데 이 1개월 이전에 통지를 못했어요. 날짜를 잘 챙기지 못해가지고 1개월 이전이 아니라 뭐 이 사이 아니면 만료 이후에 통지를 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통지를 해도 그 사람을, 임차인을 내보낼 수가 없다. 즉, 내 부동산이지만 내 재산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태에 빠진다는 겁니다. 임대인으로서는 거의 지옥에 들어가는 수준이나 마찬가지죠. 거꾸로 임차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나가고자, 정해진 시간에 빨리 나가고자 할 때 역시 1개월 이전에 통지하는 게 좋습니다. 1개월 이전에 통지를 하면 이 기간,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그 시간에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1개월 이전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임차인의 경우에는, 자, 이 부분은 조금 잘못 오차가 있습니다. 자, 임대인의 경우에, 요 경우에 1개월 이전에도 나가게, 이거 좀 오타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 죄송합니다. 자, X표다, 이게. 자, 임차인은 1개월 이 사이에 통지를 해도, 해지 통지를 이때 해도 임차인은 이 통지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 후에는 내 돈을 주세요. 난 나가겠어요. 이렇게 하고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3개월 후에. 이 사이에 통지를 해도. 근데 임대인의 경우에는 이 사이에 통지를 해도 3개월 후에 내보내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상태에 들어가느냐? 바로 묵시적 갱신 상태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즉,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된 걸로 간주합니다. 이 점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큰 차이점입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임대인은 1개월 이전에 통지를 해야지만이 해지 효력이 바로 발생을 해서 내보낼 수 있고, 1개월 만료 전 1개월 사이에 통지를 뭐 이전에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해야지, 아무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묵시적 갱신 상태로 들어간다면 매우 유의해야 되고요. 임차인의 경우에는 요 이전에 통지를 하게 되면 요 시점에서 바로 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만약에 요 사이에라도 만약에 임차인은 통지를 하면 통지를 한 시점부터 3개월 후에는 계약이 해지가 돼서 보증금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안 주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자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심지어는 경매에 넣어서 보증금을 찾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처럼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상태로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어요. 그래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뭐 2년이면 2년 동안 재계약이 된 걸로 간주가 돼요. 임대인은 임의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가 없는 상태지만, 임차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계속 살아서 또다시 2년을 다 채워서 나가도 되고, 아니면 중간에 이 시점 난 살다 보니까 어떤 좋은 조건이 생겨서 내가 나가야 되겠어. 그러면 바로 해지에 통고를 해서, 통고를 하고 나면은 3개월 후에는 그 돈을 내줘야 됩니다, 집주인이. 임차인 천국이죠. 예, 즉 임차인을 약자라고 봐서 이게 바로 좀 특별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임차인에게 좀 유리하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어쨌거나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내보내고 싶다든지 조건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1개월 전에 통지를 해야 되지, 이 1개월이 넘어서게 되면은
변경을 할 수도 없고 내보낼 수도 없다라는 점을 매우 유의해야 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단독주택, 이 단독주택은요, 임차권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전세권이 오히려 불리해요. 단독주택은. 왜 그러느냐? 이 단독주택은요, 전세권을 설정을 하잖아요. 이게 단독주택은 엄밀히 얘기하면 토지 플러스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세권은요, 이 전세권은요, 건물에다가만 설정하는 거예요. 전세권의 성질 자체가 건물에다가 설정하는 권리로 만들어진 겁니다. 주거 용도로, 주거에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을 설정하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건물에다가만 설정되기 때문에 만일에 경매에 들어가서 이 부분이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은 건물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만 임차인이 자기의 보증금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전세권은. 근데 임차권의 경우에는, 즉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권의 경우에는요, 토지 플러스 건물에 해당되는 낙찰 금액에서 배당을 받기 때문에 전세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에서 자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많은 분들이 전세권 등기가 무조건 좋은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나 상가건물이나 상가주택이나 이런 경우에는요, 오히려 임차권이 더 유리한 거예요. 근데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빌라나 이런 집합건물이라 그래. 집합건물은 두 개가 별 차이가 없어요. 네, 전체 금액에서 받습니다. 그렇지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이런 것들은 토지와 건물이 별개로 나눠져 있는 부동산은 임차권이 더 유리하다라는 점. 이 점을 유념하셔서, 그러니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요, 그냥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주택의 경우는. 근데 거꾸로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요, 좀 다릅니다.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전세권 등기의 경우는요, 이제 우리가 이제 범위가, 그러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정해집니다.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즉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뭐냐면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상가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항들이 들어있는데, 모든 상가 임차인들이 보호받는 게 아니고 이 상가법에서 정해준 범위가 있어요. 서울시, 광역시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보호 범위가 지금은 최대 한 4억까지도 되어 있고, 또 서울의 경우에는 2억 4천에서 4억까지 좀 늘어났고, 또 지방마다 좀씩 다르서 이제 보호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 보호 범위 이내이면, 즉 상가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의 부동산이면 이 임차권이 유리한 겁니다. 임차권이 유리하지만 만약에 범위를 벗어나면, 나서 상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그때는 전세권으로 가야 됩니다. 전세권 설정이라도 해야지 보호를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택의 경우에는 이처럼 대부분이 이렇게 임차권이 무조건 유리하지만 상가의 경우에는 이제 세모인 거죠. 네, 범위에 포함돼서 상가법에 적용을 받으면 임차권이 유리하고, 만약에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전세권으로밖에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네, 그 점. 이 점도 여러분들한테 상세한 설명 부분이 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잘못 알려진 부동산 상습 보겠습니다. 자, 체결한 지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부동산 계약도 쉽게 해제가 가능하다? 틀렸습니다. 예, 일반 물건을 살 때는 하루가 지나기 전에 가서 다시 철회를 하게 되면은 다시 돈을 되돌려받는 그런 어떤 우리가 상거래 관행에서 이제 이런 착오가 일어나는데요. 부동산 계약은 체결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쉽게 해제가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계약 중 가계약은 정식 계약이 아니고 임시 계약이니까 언제든지 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당사자 일방이 가계약금 받은 사람이 무슨 소리야, 계약 체결돼서 끝났어 라고 주장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가계약이라고 해서 만약에 돈을 언제든지 뭐 계약하지 않으니까 돌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의외로 상대방이 못 돌려줘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은 뭐 가계약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막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가계약식으로 상대방이 서로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견도 없이 한번 돌려주는 걸로 이렇게 하는 형태로 잘 계약을 하면 모르지만 의외로 이 가계약의 함정에 빠져서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계약 이행을 추궁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실 가계약이라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가 꼭 사야 될 물건이면 정식 계약을 해버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괜히 이렇게 어떤 실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계약이라는 그런 뭐 관행을 좀 이용을 하는데 자칫 계약 이행이 요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라는 점 유념해 두시고요. 부동산 가계약은 계약금을 포기하면 언제든 해지 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도금을 넣게 되면은 계약 해지를 못합니다. 임의대로. 중도금을 넣으면 이제 계약에 착수하게 되면 그러니까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는 내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2배를 물어줌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도금을 넣거나 잔금의 일부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임의대로 계약을 내가 원한다고 해서 2배 물어주고 해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동의해주면 모를까. 동의해주지 않으면 내가 임의대로 계약 해지가 안 된다는 점. 그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계약이 해제될 때 책임이 있는 쪽은 반드시 계약금을 몰수하거나.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해약금 계약의 계약 해지와 위약금 계약 그 설명입니다. 즉 반드시 계약금을 몰수당하거나 계약 이래서 틀린 겁니다. 왜? 위약금 계약을 했을 때만 계약금을 몰수당하거나 2배를 배상하는 것이지 위약금 계약 조항이 없을 때는 계약금 몰수 안 당할 수 있고요. 2배 안 물어줘도 되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나 없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뭐뭐를 위반하면 뭐 채무를 불이행하면 그에 따른 손해를 책임진다. 이런 조항이 있어야지만이 계약을 책임이 있는 쪽이 몰수를 당하거나 2배를 물어주는 그런 사항이 강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강제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 계약서가 없이 부동산 계약은 낙성 불효식 계약이라고 합니다. 낙성, 즉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하면 성립하는 계약이 부동산 계약입니다. 그래서 굳이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구두상으로 계약하고 보증인이 있어 그거를 입증하면은 계약이 유효한 겁니다. 보증인에 의해서. 구두상 계약도 서로 이행만 하면 되고 문제가 생겨도 보증인이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해서 유효성을 만약에 뭐 입증이 됐다라고 하면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종이에다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뭐 부동산 계약이 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두상 계약으로도 성립하고 이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뭐 시험에 문제 내기 좋은 거죠. 뭐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률적 효력이 없다.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계약이 없어도 계약서는 없어도 성립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계약금을 지급하면 하지 않으면 유약이 성립. 많은 사람들이 뭐 계약금 안 줬으니까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판례에 의해서 계약금의 일부가 지급이 된 계약, 아주 극히 뭐 일부가 지급이 되고 일부는 지급이 안 이루어진 계약도 계약 해지하는 그런 소송이 벌어졌을 때 전체가 입금되지 않아도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전체에 대한 일부에 대한 거를 돌려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계약금의 2배를 물려주고 그럼 계약 해지를 해라.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계약금이 뭐 전혀 지불되지 않았든 아니면 일부만 지불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은 요물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 전문 용어로 이제 요물계약이 아니라는 즉 계약금을 주고받는 것이 계약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계약금을 주고받지 않아도 전액을 주지 않아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 점을 매우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칫 계약금을 조금 계약금의 일부만 놓고서 여차하면 다시 회수해서 내가 계약을 이렇게 쉽게 깨려고 하는 그런 꼼수를 부리다가는 자칫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뭐 상세한 설명을 좀 드려서 충분한 이해를 도왔으면 하지만 시간 관계상 어떤 결론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또 기회가 있다라면 여러 부분에 대한 상세한 공부를 여러분들이 해두시고 오늘은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짧은 시간 내에 요약 정리를 하는 그런 정도 시간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증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고
해소가 되지 않는 그런 뭔가 갈급함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이해합니다. 왜?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결론적으로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특성이 있다는 점 이해하시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부동산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자극을 받는다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기회를 통해서 저하고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팁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문제는 자, 한국 부동산 탐정의 활동 영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중개업 분야, 강도살인 능력 분야, 바로 강도살인 분야죠. 이거는 뭐 우리 부동산 탐정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경찰, 검찰의 영역인 것이죠. 중개업 분야, 전문사기단 분야, 증거사례 부지 이런 부분들은 다 탐정 영역에 볼 수 있고요. 다음 중 탐정이 상대방과 대화하는 요령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바로 답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탐정이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며 상대방의 말수는 줄인다. 그렇지 않죠? 정반대죠. 탐정은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협조하도록 자세가 되도록 한다. 탐문 내내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듣는 진지한 태도를 취한다. 상대방의 바쁜 상황은 아닌지 살핀다. 이런 분들이 쉬운 문제죠. 그 다음 다음 중 맞는 말은 했습니다. 이 부분도 바로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계약은 중도금을 지급하면 임의대로 해제가 불가능하다. 그렇죠. 중도금 이후에는 임의대로 안 되고 상대방이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이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임의대로 해제할 수 없다.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를 해버리게 되면은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이건 이제 지식인가 살펴볼까요? 부동산 계약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는다. 틀린 말이죠. 지급하지 않아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 계약서가 없어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계약 중 가계약은 정식 계약이 아니면 언제든지 해제 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계약금만 주고도 계약금의 일부만 들어간 것과 똑같은 거죠. 계약 유효하게 성립한 걸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약 할 때에도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유념을 하셔야 된다 그랬죠.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탐정 활동 영역은 부동산 중개업 분야, 부동산 분양사업 분야, 전문 사기단 분야, 개발업 분야, 부동산 건설업 분야, 변호사업 분야, 경찰업 분야 많은 분야에서 부동산 탐정이 역할이 있다는 점 공부했습니다. 자, 부동산 탐문 활동의 요령. 탐문 활동은 예절을 잘 갖춰야 된다. 자세도 좋아야 된다. 그다음에 대화도 요령껏 해야 된다. 그다음에 기록을 할 때도 요령껏 해야 된다. 그리고 방법은 절충 방법을 쓰든 어떤 자기만의 방법을 선택해 쓴다라는 점. 네, 이제 요점 정리 마지막 요점 정리입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 하자 검색표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임대차 기간의 만료와 묵시의 갱신, 여러분들 상식으로 특히 임대인 측에서 꼭 알아둬야 될 중요한 내용이죠. 그다음에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임차인 입장에서 유의 깊게 한번 받을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잘못 알려진 부동산 상식,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잘못된 상식이라서 그 상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만 결론만이라도 잘 알아두시고 그 부분에서 유의해서 계약에 임하시면 많은 사고로부터 여러분들이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시간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3강에 걸쳐서 부동산 범죄, 부동산 탐정의 역할까지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달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 장소적인 문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요약 정리 정도 수준의 결론 수준으로 좀 말씀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장시간 동안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